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을 때 제3제국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독일의 도시들은 파괴되었고 나치 지도자들은 체포되거나 사라졌으며 정권의 구조는 어떠한 기능도 남기지 않은 채 무너졌다. 유럽이 점령지대로 나뉘고 연합국 당국이 재판 절차를 조직하는 동안 역사에 덜 보이는 한 측면이 존재했다. 아돌프 히틀러의 가족들, 형제들, 조카들, 그리고 친척들은 권력의 공백, 고립, 그리고 겁으로 특징 지어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애썼다. 일부는 나라를 떠났고 다른 이들은 이름을 바꾸었으며 많은 이들은 공적인 공간에서 사라지는 것을 선택했다. 그 성은 그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짐이었으며 정치나 사회적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였다. 과연 20세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성씨를 지니고 있으면서 과거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수 있을까? 나치 제국의 마지막 균열, 폐허 속 베를린. 1945년 5월 2일, 베를린은 완전히 소련의 통제 아래에 놓였다. 붉은 군대의 사단들은 구역마다 전진하며 행정건물, 역, 통신망을 확보했다. 지친 독일군의 남은 병력은 마침내 항복에 서명했다. 거리에는 무너진 벽돌, 남아있는 연기, 멈춰선 전차들, 불에 탄 차량의 잔해가 널려 있었다. 부상자들은 급조된 손수레에 실려 나갔고 포로들은 광장과 주차장에 모여 후속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민간인들은 방공호와 지하실에서 서서히 나왔으며 여성, 노인, 아이들이 잿더미 속을 헤매며 물, 약간의 음식 또는 실종된 가족의 흔적을 찾았다. 가게들은 약탈당했고 병원은 포화 상태였으며 철도역은 파괴되어 기차는 탈선한 채 쓰러져 있었다. 외곽 지역에서는 전투로 피라놓은 농민들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집에 몸을 숨겼다. 베를린 중심부에는 모든 공식 상징들이 사라졌으며 깃발도 간판도 멀쩡한 관공서도 남지 않았다. 제국의 수도였던 도시는 이제 연기 나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며칠 뒤 소련군은 주요 교차로마다 검문소를 설치했다. 야간 통행 금지, 통행 제한, 가가호호 수색이 시행되었다. 15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들은 군 당국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여성들은 기본 생필품을 보호하고 약탈을 피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다. 군인들은 집의 점유 상태에 따라 표시를 남기고 역, 창고, 행정중심지 같은 주요 시설을 경계했다. 배급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검은 빵, 감자, 작은 통조림이 전부였으며 이들을 받기 위한 줄은 무장한 소련군의 감시 아래 수시간씩 이어졌다. 의료기관들은 부상자들을 거의 감당할 수 없었고 이들은 감염, 골절, 열악한 위생 환경에서 오는 질병에 시달렸다. 연간실은 포화 상태였고 많은 시신은 공원과 버려진 터에 급조된 공동묘지에 묻혔다. 한편 연합국은 도시의 임시 행정을 조직하기 위한 회담을 시작했다. 베를린은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구역으로 나뉘었다. 구분선은 전쟁 지도에 표시되었고 외교 협정과 병력 이동으로 뒷받침되었다. 나치 정권의 문서들은 수거되어 국제감시해 보관소에 보관되고 면밀히 분석되었다. 전쟁 범죄, 행정 책임, 숨겨진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가 기초적인 복구 작업과 병행되었다. 도시는 구석구석 붕괴의 흔적을 보였다. 대중교통은 중단되었고 전화선은 끊긴 채였으며 전력은 일부 우선 지역에서만 겨우 복구되었다. 반쯤 무너진 교회들은 집을 잃은 가족들의 임시 피난처가 되었고 공원에는 텐트가 들어서며 피난민들이 가혹한 조건 속에서 생존을 이어갔다. 주민등록 사무소는 출생, 사망, 강제 이주를 갱신하기 위해 재개되었으며 시민들은 서류 작성을 위해 줄을 섰다. 군 당국은 영토 통제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정보 수집에도 착수했다. 구체적인 목표는 구 정권의 잔존 인물을 식별하고 남은 직계 가족을 파악하며 생존했을 수 있는 지하 조직 구조를 추적하는 것이었다. 정보팀은 목록을 교차 확인하고 신문을 준비하며 비밀 요원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재건이란 단지 잔해를 치우고 건물을 복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너진 권력 구조의 마지막 흔적까지 해체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숫자들은 냉혹하고 고통스러웠다. 베를린 전투 중 소련군 사망자는 92,000명 이상으로
대부분은 방어선을 하나하나 돌파하는 백병전에서 목숨을 잃었다. 독일 측 사망자는 8만 명을 넘었고 여기에는 정규군, 폴크스 슈투름 자원병, 소년 병사, 민간 방위대가 포함되었다. 민간인 희생자는 12만에서 15만 명 사이로 추정되며 이들은 폭격, 화재, 혹독한 보복의 희생자였다. 세부는 출처에 따라 달랐지만 모든 자료는 인명피해의 규모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었다. 거리, 병원, 급조된 묘지들은 전쟁이 남긴 침묵의 증인이 되었다. 며칠 후 연합군은 얄타 및 포츠담 협정에 따라 각자의 구역을 점령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병사들은 지정된 지역을 순찰했고 소련군과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가 마련되었다. 각국의 국기가 관공서에 개양되며 공동 점령의 시작을 알렸으나 이미 미래에 맞설 진영 간의 첫 정치적 긴장이 감지되고 있었다. 행정권은 연합국 손에 넘어갔고 민간인은 폐허, 공포,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도모해야 했다. 최종 전투는 단지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상징적 대결이었다. 베를린은 단순히 패배한 도시가 아니었다. 10년 넘게 유럽을 지배한 권력의 중심지였으며 정복과 학살의 기계가 시작된 무대였다. 이제 그 물리적 폐허는 눈앞에 드러났지만 사회적, 정치적, 인간적 폐허는 훨씬 더 깊었다. 앞으로의 과업은 잔해를 정리하고 건물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부서진 사회를 다시 세우고 파괴된 국가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세대를 넘어 남을 상처에 마주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베를린은 무너진 제국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남았고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가혹한 현실 사이에 갇히게 되었다. 벙커의 마지막 시간들. 1945년 4월 말 베를린의 상황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다. 소련군은 도시의 마지막 구역들을 돌파하며 건물, 거리, 다리를 압도적인 속도로 점령했고 더는 조직적인 저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치 지도부의 잔존 인사들은 여전히 총리궁 정원 아래 지하에 위치한 벙커 단지에 갇혀 있었으며 그곳에는 장교들, 보좌관들, 행정직원들, 핵심 인물들이 함께 머물렀다. 지상에서는 도시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보급은 끊겼고 통신망은 두절되었으며 그곳에 남은 사람들의 분위기는 점점 침묵과 피로한 눈빛 속에서 사그라들고 있었다. 벙커 안에서의 마지막 날들은 영토 상실 보고와 고립된 부대들의 절박한 메시지 사이에서 흘러갔고 가까운 측근들은 권력 승계와 마지막 물류 지시를 담은 정치적, 개인적 문서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연속적인 폭발음이 벽을 흔들며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고 일부 보좌관들은 평소라면 공식 사무실에서만 보았을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긴장감과 체념, 불안이 뒤섞인 분위기는 좁은 복도마다 감돌았다. 4월 29일 지도자의 측근 두 사람 사이에서 비공개 의식이 열렸다. 동시에 최종 붕괴에 대비한 책임 이양과 관련된 행정 조치가 확정되었다. 이어지는 시간은 소규모 회의, 메시지 교환, 남은 인원 간의 업무 분배로 채워졌다. 외부에서는 소련군의 부대가 이미 매우 가까이 접근해 있었고 잇따른 폭발음이 벙커 바닥을 강하게 울렸다. 거리 위의 베를린은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다. 방어는 중앙 지휘 없이 각자 따로 움직였고 어떤 부대는 노출이 덜한 지역으로 후퇴를 시도했으며 또 다른 부대는 서쪽으로 향해 영미 연합군에 투항하려 했다. 그곳에서는 보다 덜 가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지하 벙커로의 출입은 차단되었고 더는 전령을 보내거나 외부와 안정적인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 4월 30일 미리 준비된 결정들이 실행되었다. 서명된 문서는 효력을 발휘했고 지도권은 지정된 후계자들에게 넘어갔다. 벙커 안에서는 보좌관들이 마지막 조율을 했으며 바깥에서는 소련군이 건물 하나하나를 점령해 나갔다. 총성과 폭발음은 여전히 가까이 들려왔지만 지휘본부는 이미 운영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5월 1일부터 독일군의 잔여 지휘부는 남아있는 소수의 통신망을 통해 다른 지역에 메시지를 전하려 시도했다. 일부는 부분 항복을 논의하거나 외곽 지역에 지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응답은 불완전하거나 도달하지 않았으며 혼란 속에 묻혀버렸다. 며칠 후 소련군이 총리궁에 진입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비워진 시설을 발견했다.
서둘러 떠난 흔적이 분명했으며 불탄 문서들, 넘어간 가구들, 급히 이동한 흔적들이 무질서한 철수를 말해주었다. 베를린의 함락은 1933년부터 독일을 이끌어온 정부의 기능적 종말을 의미했다. 마지막 항복은 5월 2일과 3일 사이에 각 전선별로 공식화되었고 5월 7일에는 랭스에서 서방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 문서가 서명되었으며 다음 날인 베를린에서는 소련군 앞에서 항복이 완료되었다. 이로써 유럽에서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일부 소규모 전투는 몇 시간 더 지속되었으나 곧 완전한 정전 명령이 내려졌다. 점령 이후 공식 건물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모든 방, 문서 보관소, 창고가 수색 대상이 되었다. 지도부의 마지막 결정, 전략 문서, 연락처 목록, 탈출 경로에 대한 단서들이 수색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발견된 것은 찢긴 종이, 부서진 가구, 조각난 행정 문서뿐이었다. 점령 당국은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려 했지만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이고 신중히 관리된 것이었다. 한편 연합군 정보기관은 지도자의 가족들을 추적하는 병행 작업을 시작했다. 이들 대부분은 공식 직함이 없었지만 지하 조직이나 저항 운동의 상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신원 확인은 필수적이었다. 민간 기록, 이민 서류, 과거 지인의 진술이 수색 대상이 되었다. 일부는 이미 도주했고 일부는 신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몇은 붕괴 이전에 이미 성을 바꾸며 다가올 결과를 예감한 상태였다. 이 친척들의 결정은 붕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원래의 성은 바뀌거나 숨겨졌으며 공식 기록에서 삭제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간직하고 싶지 않은 낙인이 되었다. 이후 수년간 언론, 연구자, 정보기관들이 그들을 추적하려 했지만 결과는 흩어진 단서들 뿐이었다. 바뀐 이름, 외딴 지역으로의 이주, 비공식적인 침묵의 약속이 흔적을 지워버렸고 오래된 문서와 간접적인 증언에만 소량의 흔적이 남았다. 나치 정권의 붕괴는 정치적 시대의 종결뿐만 아니라 수년이 지나면서 역사 주변부로 밀려난 가족 네트워크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워버렸다. 그들은 찢긴 종이, 이름 없는 무덤, 그리고 누구도 간직하고 싶지 않은 기억 속에 사라졌다. 알로이스 히틀러 주니어, 사라진 형제. 알로이스 히틀러 주니어는 아돌프 히틀러의 이복형으로 1882년에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 알로이스 히틀러와 프란치스카 마첼스베르거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문제적 성격을 보였으며 사춘기 시절 권위적이고 거친 아버지와의 반복된 갈등 끝에 가족을 떠났다. 이후 수년간 알로이스 주니어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떠돌며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고 결국 아일랜드와 영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1900년에 알로이스는 아일랜드 여성 브리짓 다울링을 만나 결혼했고 리버풀에 자리를 잡았다. 이 부부는 1911년에 아들 윌리엄 패트릭 히틀러를 낳았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지 못했다. 알로이스는 1913년에 가족을 떠나 독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헤드비히 하이데만이라는 여성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1923년에 아들 하인츠를 낳았지만 알로이스는 브리짓과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중혼자가 되었다. 나치 정권 시기 동안 알로이스 주니어는 정치적 핵심 인사에 속하지 않았다. 그는 당 지도자의 이복형이었지만 중요한 직책을 맡거나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주로 호텔과 외식업계에서 활동했으며 베를린 비텐베르크 플라츠 근처에서 알로이스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운영했다. 이 사업체는 원래 유대인 소유였으며 인종 박해 법령으로 몰수된 뒤 그에게 넘어간 것으로 그 취득 경위에는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직접적인 이익에도 불구하고 알로이스는 아돌프와 가까운 관계를 누리지 못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거리감이 있었고 불신과 정서적 유대의 부재로 특징 지어졌다. 가족 모임이나 공식 당 행사에 알로이스가 참여한 기록은 없으며 관계는 주로 조심스럽고 제한적인 선에서 유지되었다. 그는 언론 노출을 피하며 별개의 삶을 살았다. 연합군의 징역과 나치 정권의 붕괴가 임박한 1945년 알로이스는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정권과 연계된 사업체들은 조사 대상이 되었고 몰수된 자산의 수혜자들에 대한 신문이 강화되었다.
알로이스는 1945년 8월 함부르크에서 영국 당국에 체포되었지만 그의 문서를 검토한 결과 정치적 결정이나 당 조직에 참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나치 조직의 일원이 아니었고 군 계급도 없었으며 같은 날 석방되었다. 이후 알로이스는 철저히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그는 성을 힐러로 바꾸며 익명 속에 은신했고 아내 헤드비히와 함께 1956년 함부르크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조용히 살았다. 그는 가족과의 접촉 없이 생을 마감했고 아돌프와의 관계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공적 발언이나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개인적 정치 성향이나 반성은 문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아들 하인츠 히틀러는 다른 길을 걸었다. 그는 히틀러 유겐트에 입대했고 정권의 열성 지지자가 되었으며 1942년에 19의 나이로 소련군의 전쟁 포로로 사망했다. 이에 반해 알로이스는 전쟁 기간 동안 정치적 관여를 피하며 민간 사업과 혈연으로 인한 간접적 이익에 머물렀다. 그는 권력 작동의 구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사망 이후 알로이스는 함부르크 오를스도르프 공동묘지에 묻혔다. 그의 묘지 등록은 존재하지만 현재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묘비나 표시가 없다. 가족은 관심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기명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실용적인 선택들은 알로이스 히틀러 주니어의 삶을 형성했다. 공적 발언도 개인 기록도 구성된 기억도 없이 그의 존재는 기록 속에서 점차 희미해졌으며 이동 경로와 의도된 실종만이 남았다. 오늘날까지도 그는 그 혈연으로 인해 가장 많이 연구되고 논쟁되는 현대사의 인물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지만 후손도 없고 주요 역사 서술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윌리엄 패트릭 히틀러, 반항적인 조카. 윌리엄 패트릭 히틀러는 1911년 리버풀에서 태어났으며 알로이스 히틀러 주니어와 브리짓 다울링의 아들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1913년에 독일로 돌아가기 위해 가족을 떠난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성장했다. 어머니의 손에 영국에서 자란 윌리엄 패트릭은 정치적 사건들과는 거리를 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20년대 말 그는 독일에서 이미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그의 삼촌 아돌프 히틀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기회를 찾기 위해 독일로 여행을 떠났으며 가족 인맥을 이용해 사회적 또는 직업적 상승을 꾀하려 했다. 방문 중 그는 정권 주변 환경과 관련된 직업에 정착하려 시도했다. 아돌프 히틀러는 몇 차례 그를 만났지만 항상 냉담하고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다. 윌리엄 패트릭은 당과 연계된 기업에서 하급직을 얻었으나 그의 행동은 이해관계 중심으로 비춰졌고 이는 측근 인사들 사이에서 불쾌감을 일으켰다. 결국 지원 부족으로 그는 1938년에 영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미국으로 떠났고 그의 성은 즉각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대중적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가족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치 정권의 환경을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간견과 인터뷰를 시작했다. 1941년 12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윌리엄 패트릭은 미 해군 입대를 신청했고 성씨로 인한 초기 의심을 극복한 후 수용되었다. 그는 분쟁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복무하며 독일 가문과의 거리감을 재확인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미국에 영구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가족사와의 명백한 연결을 제거하기 위해 성을 스튜어트 휴스턴으로 바꾸었다. 그는 뉴욕 롱아일랜드에 정착하여 의학 실험실에서 일하며 주변 환경에 집중한 은둔적 삶을 조직했다. 그는 독일 여성 필리스 진자크와 결혼했으며 알렉산더, 루이스, 브라이언, 하워드 네 아들을 두었다. 이 가족은 조용한 일상을 유지했고 원래의 성 사용을 피했으며 가족적 기원으로부터 거리감을 유지했다. 아들들 중 누구도 자손을 남기지 않았으며 이는 가계의 연속을 제한한 공동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수년간 윌리엄 패트릭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고 인터뷰나 회고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의 삶에 대한 언급은 공식 문서, 이민 기록, 군사 기록, 일부 간접 증언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삼촌이나 혈연으로 연결된 정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한 적이 없다. 그는 1987년에 오랜 병 끝에 사망했다.
그는 스튜어트 휴스턴이라는 개명된 이름으로 롱아일랜드에 매장되었으며 그 장소에는 역사적 혈연이나 과거와 연결되는 어떠한 표시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족은 그의 사망 이후에도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하여 하나의 장은 민간 문서 속에 흩어진 흔적으로만 기록되었다. 자녀들과 가족의 약속. 알렉산더, 루이스, 브라이언, 하워드는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윌리엄 패트릭 히틀러와 필리스 진자크의 아들들이었다. 이들은 어릴 적부터 스튜어트 휴스턴이라는 성을 사용하며 자랐는데 이는 부모가 가족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을 제거하기 위해 선택한 이름이었다. 이들은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자라며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되었고 호기심 어린 시선이나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다. 그들의 집에서는 유럽에서의 과거가 대화 주제로 오르지 않았다. 형제들은 자신의 본래 성이 지우기 어려운 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부모로부터 분명한 지시를 받았다. 신중하게 행동할 것, 자신을 드러내지 말 것, 사생활을 보호할 것. 그들 중 누구도 자녀를 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개적인 설명을 내놓은 적은 없지만 가까운 사람들에 따르면 가계를 이어가지 않기로 한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했다고 한다. 마디 알렉산더는 20세기 40년대 초에 태어났다. 그는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그는 친근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었으며 형제들 중에서 공동체 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한 인물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다정한 인물로 기억했으며 그의 가계 출신을 연상케 하는 어떠한 외적 특징도 없었다. 루이스와 브라이언, 중간 형제 둘은 롱아일랜드에서 함께 조경 사업을 운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신뢰받는 상인으로 평판을 얻었고 늘 조용한 삶을 유지했다. 이들은 가족집에서 함께 살며 사회적 고립을 강화했고 인터뷰, 공개 사진,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활동도 피했다. 막내 하워드는 짧은 생을 살았다. 그는 1989년 32살의 나이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 친구들은 그를 창의적이고 유쾌한 젊은이로 기억했고 특히 지역 고등학교의 음악밴드 활동에 열정적이었다. 그의 죽음은 형제들에게 큰 충격이었으며 일부 간접적인 증언에 따르면 이 일로 인해 그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수십 년 동안 형제들은 어떠한 노출도 거부했다. 이들은 언론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지 않았으며 회고록을 쓰지도 않았다. 언론인을 피했고 역사학자나 연구자들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들의 이름은 본래 성과 연결된 공적 기록에 나타나지 않으며 거주지는 외부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높은 울타리와 나무벽 등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호되었다. 스튜어트 휴스턴이라는 성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공적 연결을 지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식 기록과 지역 문서들은 이들이 롱아일랜드에 살았음을 확인해 주지만 역사 문헌에서는 히틀러 가문의 직계 후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들은 평범한 삶을 살며 일하고 세금을 내며 조용히 지역사회에 참여했고 가계의 흔적을 공적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들에 대한 사진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은 학교 졸업 앨범이나 젊은 시절 촬영된 사진들 뿐이다. 생존한 3명의 형제는 최근 사진에 등장한 적도 없으며 언론에 진술한 적도 없다. 유일한 예외는 알렉산더로 그는 한 외국 다큐멘터리 제작자와의 우연한 만남에서 가족이 과거와 관련된 프로젝트에는 언급도 협조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짧게 확인한 바 있다. 알렉산더, 루이스, 브라이언, 하워드의 이야기는 민간 문서, 학교 기록, 몇몇 흩어진 증언 속에만 남아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밝히거나 침묵을 해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카메라 취재 질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고 끝까지 함께한 하나의 공동 약속 속에서 조용히 삶을 마감했다. 파울라 히틀러, 잊혀진 여동생. 파울라 히틀러는 1896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으며 알로이스 히틀러와 클라라 펠츠의 딸이었다. 그녀는 부부 사이에서 살아남은 자녀 중 막내였다. 유년 시절 파울라는 비엔나와 뮌헨에서 두각을 드러내려 했던 이복형 아돌프와는 달리 조용한 삶을 살았다. 그녀는 정치나 예술계와 거리를 두었고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난 단순한 일상에 집중했다.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에 권력을 잡았을 때도 파울라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정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영향력 있는 직위도 맡지 않았다. 가족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공식 구조로부터는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비엔나에 거주하며 행정직으로 일했고 소박한 급여로 생계를 유지했다. 제3제국 시기 동안 파울라는 대중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과 달리 그녀는 혈연 관계를 이용해 특권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론과 선전체계에 거의 드러나지 않았으며 공식 기록에서도 단지 가족 관련 내부 언급에서만 확인될 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적은 없었다. 1945년 정권 붕괴 이후 파울라는 오스트리아에서 연합군 당국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녀는 신문을 위해 체포되었고 몇 주 동안 구금 상태에 있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정치적 참여도 나치 정부와의 직접적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녀는 기소 없이 석방되었고 사적인 삶으로 돌아갔다. 이 시점부터 파울라는 자신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볼프라는 성을 사용하며 살아갔다. 그녀는 바이에른의 베르히테스가덴으로 이주하여 검소한 조건에서 거주했다.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다. 그녀의 경제적 자원은 주로 소액의 연금과 간헐적인 개인 소장품 판매에서 나왔다. 전쟁 이후 수년간 파울라는 언론 인터뷰를 피했다. 극히 드물게 언론과 접촉했을 때도 인터뷰는 짧았고 윤영이의 가족 기억에만 국한되었으며 정치적 사건이나 오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회고록을 쓰지 않았고 그녀가 살아간 역사적 시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개 증언도 남기지 않았다. 베르히테스가덴의 이웃들은 그녀를 외롭고 조용한 여성으로 기억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으며 마을의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가까운 관계도 제한적인 범위에만 국한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존재는 거의 완전한 침묵에 둘러싸였다. 파울라 히틀러는 1960년에 64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녀는 볼프라는 성으로 현지 공동묘지에 묻혔고 혈연 관계를 드러내는 비문은 없었다. 그녀의 무덤은 수수하고 장식 없는 형태로 수년간 익명의 장소로 남았으며 위치를 아는 일부 호기심 있는 사람들만이 찾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법 기록, 행정문서, 일부 이웃과 지인의 간접 증언에만 남아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처럼 그녀도 자신의 삶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기로 선택했고 사적인 삶을 끝까지 유지했다. 하인츠 히틀러 젊은 병사. 하인츠 히틀러는 1923년 독일에서 태어났으며 알로이스 히틀러 주니어와 헤드비히 하이데만의 아들이었다. 그는 윌리엄 패트릭 히틀러의 이복 형제로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윌리엄이 히틀러라는 성을 지닌 채 영국에서 자란 반면 하인츠는 독일에서 성장하며 점차 고조되는 민족주의 분위기 속에 있었다. 어릴 적부터 하인츠는 정권의 청소년 조직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는 히틀러 유겐트에 입단했고 열정과 헌신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정치체계와 거리를 둔 것과 달리 하인츠는 공식 이데올로기의 공개적인 지지자로 변모했고 정당이 조직한 교육활동과 교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하인츠는 많은 독일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전선에 징집되었다. 그는 동부전선의 통신부대에 배치되었고 그곳에서 기술적 임무를 수행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혹독한 전투 환경에 노출되었으며 극심한 추위와 자원 부족, 최전방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했다. 1942년 19살이던 해에 하인츠는 러시아 영토에서의 작전 중 소련군의 포로로 붙잡혔다. 그는 이후 포로 수용소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가혹한 조건 아래 수감되었다. 신문이나 그가 받은 구체적 대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역사적 자료들은 그가 같은 해 소련에 구금해서 사망했다는 데 일치한다. 그의 죽음은 독일 내에서 언론 보도를 타지 않았으며 히틀러 가문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적 인물도 정권 내 주요 인사도 아니었다. 아버지 알로이스에게는 개인적 충격이었겠지만 이와 관련한 감정적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전쟁 이후 연합군 당국은 하인츠를 조사 대상이 되는 직계 가족 목록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전선에서 전사한 사실이 확인되자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공식 기록에서는 그를 나치 정권과 정치적 연결이 없는 현역 복무 중 전사한 히틀러 가문의 일원으로 분류했다. 하인츠는 소련 영토의 공동 묘지에 묻혔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개별 무덤은 존재하지 않으며 추모 기념물도 설치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단지 전사자 공식 명부에만 등장하고 별도의 주목은 받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존재는 문서의 짧은 기록으로 축소되었고 자손도 남기지 않았으며 이후 역사 재구성에서 영향도 없었고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도 스스로의 목소리를 남기지 못했다. 하인츠의 이야기는 아돌프 히틀러의 직계 가족 중 유일하게 전투 중 사망한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그의 삶은 군사문서, 포로 기록, 전사자 명단에만 남아있을 뿐 개인적인 회고록이나 증언은 존재하지 않아 그가 경험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그의 생각을 되짚어볼 수는 없다. 성씨의 종말과 유산의 종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히틀러라는 성은 20세기 가장 어두운 사건 중 하나와 영원히 연결되었다. 후손들은 독특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그 이름을 유지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삶에서 지워버릴 것인가. 다른 역사적 인물들과 연결된 성씨들과 달리 이 이름은 파괴와 폭력의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다. 생존한 가까운 친족들은 공적 공간에서 사라지기를 선택했다. 아돌프의 여동생 파울라 히틀러는 볼프라는 성을 사용했고 영국 출생의 조카 윌리엄 패트릭 히틀러는 미국에서 스튜어트 휴스턴이라는 성을 채택했다. 이복형 알로이스 히틀러 주니어는 정권 붕괴 후 독일에 정착하며 힐러라는 성으로 변경했다. 이들 모두의 결정은 강제된 것이 아닌 과거의 무게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한 개인적인 선택이었다. 미국에서 윌리엄 패트릭은 필리스 진자크와 가정을 꾸렸으며 4명의 아들 알렉산더, 루이스, 브라이언, 하워드를 두었다. 이들 형제는 스튜어트 휴스턴이라는 성을 사용하며 성장했고 언론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갔다. 누구도 자녀를 두지 않았고 이는 지인들이 가계를 끝내기 위한 조용한 합의로 묘사한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공식 문서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직계 혈통이 이들에서 끝나게 되었다. 마디 알렉산더는 사회복지사로 일했고 조용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중간 형제 루이스와 브라이언은 롱아일랜드에서 함께 조경 사업을 운영했으며 집 주변에 높은 울타리를 세우고 사회적 관계를 제안했다. 일부 이웃들은 그들을 일상 속에서 친절한 사람들로 기억했다. 막내 하워드는 1989년 32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누구도 대중의 주목을 원하지 않았고 언론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독일에서는 알로이스 히틀러 주니어가 1956년까지 생존했고 그의 아들 하인츠는 1942년 동부 전선에서 전사했다. 그는 자손을 남기지 않았고 독일 쪽 가계는 이로써 단절되었다. 먼 친척들과 같은 관계는 공식적으로 조사되거나 주목되지 않았다. 이후의 가족 기록에서는 히틀러라는 성이 제거되었고 최근 수십 년간의 연구에서도 이를 계승하거나 회복하려는 후손은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윌리엄 패트릭의 자녀들은 소규모 지역 사업에 종사하며 조용히 살았고 언론 인터뷰를 거절하며 가족사에 대한 접촉을 차단했다. 가족의 침묵은 대중의 주목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자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1945년 이후 가족들은 평범한 직업에 종사하며 혈통을 활용해 어떤 이득도 얻지 않으려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혈통은 점차 사라졌다. 1987년 윌리엄 패트릭, 1989년 하워드, 2004년 필리스의 사망 이후에는 알렉산더, 루이스, 브라이언 3사람만이 생존자로 남았다. 공공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롱아일랜드에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유지했고 어떤 노출도 피했다. 현재까지 원래의 성을 유지하거나 되찾으려는 생존 후손의 존재에 대한 공개된 증거는 없다. 이 가문의 종결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생물학적 사회적 종결로 간주된다. 히틀러라는 성은 여전히 역사 문서, 학문적 분석, 출판물 속에 존재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가족 중 누구도 그 역사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 흔적은 지역 문서와 묘지에만 남았으며 기념비나 표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돌프 히틀러의 후손들은 다음 세대에서 사라졌으며 남은 것은 흩어진 기록뿐이다. 먼 친척들과 성씨의 그림자. 직계 가족을 넘어 히틀러 가문에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측계 가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계통은 사촌, 먼 조카들, 이전 세대의 이복 형제 후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언론의 즉각적인 관심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다만 일부 연구자들은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려 시도했다. 오스트리아의 민사 기록에는 히들러, 휘틀러 등과 같은 성씨의 변형이 등장하며 이는 19세기와 20세기 초 문서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은 아돌프 히틀러의 직계 가족과의 명확한 연계를 증명하지는 못한다. 전쟁 이후 수십 년간 어떤 먼 후손도 이 관계를 드러내거나 성씨를 회복하려 한 시도는 없었다. 오스트리아 농촌이나 독일 소도시에 거주 중인 살아있는 친척에 대한 보도는 간헐적으로 등장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된 적은 없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측계 가족 구성원 중 일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북미로 이주했다. 일부는 현지 언어에 맞춰 성을 바꾸었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성씨를 변경했다. 그들 중 누구도 가족 인맥을 이용하거나 공적 관심을 얻기 위한 시도를 한 흔적은 없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언론인들이 이들 먼 친척을 찾으려 했지만 교구 기록, 인구조사, 공증문서 등에서 확실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유사한 성씨를 가진 몇몇 가정이 확인되었지만 역사적 연구에 의미 있는 직계 또는 측계 가계로 입증된 적은 없었다. 독일 역사학자 플로리안 바이어를 비롯한 일부 연구자들은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가계 구조가 분열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족 간 분쟁, 교차 결혼, 잦은 이주 등으로 인해 20세기 중반에는 이 네트워크가 해체되고 강한 유대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산은 전후에 이 친척들이 공적 관심에서 멀어지는 데 일조했다. 법적으로는 히틀러라는 성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된 적은 없다. 그러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일부 등록소에서는 이 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변경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기록에 따르면 유럽뿐 아니라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계명 사례가 확인되며 이는 발음 변형이나 부분 번역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일부 먼 친척들은 계보학자들에 의해 신원이 드러나면서 직장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간접적인 거부 반응은 2차적인 인터뷰에서 언급되었으며 일부 지역 기록 보관소에서는 윤리적 이유로 특정 가족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해 학술 연구자들의 접근도 제한되었다. 현재까지 성씨와 연결된 공적 인물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먼 친척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가족사와 관련된 물질적 혹은 상징적 권리를 주장하려는 법적 소송 사례도 알려지지 않았다. 다른 논란 많은 역사적 인물과 달리 히틀러라는 성을 둘러싼 재산 회복 시도나 청구 사례는 없었다. 아돌프 히틀러의 먼 친척들에 대한 이야기는 회고록도 공개 발언도 관계를 드러내려는 후손도 없이 주변으로 밀려났다. 성씨는 그 역사적 무게 때문에 공증문서, 민사명부, 교구 기록 속에 남겨졌을 뿐이며 일상적인 삶에서는 사라졌다. 히틀러라는 이름은 오직 역사 서적, 학술 연구, 공식 기록에서만 등장한다. 어느 친척도 이 광범위한 가족 네트워크를 둘러싼 침묵을 깨지 않았으며 그 흔적은 오래된 문서, 잊힌 기록, 흩어진 메모에만 남아있고 현재 세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히틀러라는 성씨와 집단 기억. 제3제국이 1945년에 몰락한 이후 히틀러라는 성씨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름 중 하나가 되었다. 나치즘, 전쟁, 폭력과 연관된 이 이름은 유럽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20세기 동안 그 어떤 성씨보다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축적했다. 오늘날에도 이 이름은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논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성씨가 공식적으로 금지된 적은 없지만 지역 당국은 유사한 뿌리를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을 변경한 사례를 기록했다. 특히 1945년부터 1960년 사이에는 전쟁 시기를 겪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성씨와의 연결을 끊으려 했다. 기록에 따르면 히들러, 휘틀러 등의 유사 성씨를 지닌 수십 명이 가족적 연관이 없음에도 이름을 바꾸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업, 교육, 예술 분야에서 해당 성씨가 점차 사라졌다. 유사한 이름을 지닌 기업과 브랜드들은 명칭을 변경했고 동유럽과 중앙유럽의 일부 교육기관도 원래 명칭을 교체하여 원치 않는 연상을 피했다. 히틀러라는 이름은 사실상 역사 기록, 과거 법적 문서, 학술 연구안에만 남게 되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는 이와 유사한 성을 지닌 사람들조차 사회적 거부를 겪었으며 가족적 연관이 없음에도 문제가 발생하자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러한 반응은 이 이름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반영한다. 공공의 기억 속에서 히틀러라는 성은 공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정치 토론, 영화, 서적, 사회 분석에서 이 이름은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다른 20세기 지도자들의 성씨와 달리 히틀러라는 이름은 지역적 향수나 가계적 정체성 회복의 시도로 이어지지 않았다. 직계 후손이나 먼 친척들 중 누구도 이 이름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려 하지 않았다. 스튜어트 휴스턴 형제들과 같은 직계 후손들은 언론과 거리를 두었고 다큐멘터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회고록도 남기지 않았다. 이들의 침묵은 후속 세대에서 이 이름을 대중의 시야에서 멀리 두려는 결정을 더욱 굳건히 했다. 측계 가문들도 마찬가지로 주목받지 않았으며 관련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히틀러라는 성에 대해 계보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 분석들은 언제나 이름의 집단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후손의 사생활에는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생존 가족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했다. 가계도를 완전히 복원하려는 시도는 법적, 실질적인 여러 장애에 직면했다. 폐쇄된 기록, 불완전한 문서, 자발적인 개명 등이 조사 과정을 어렵게 했다. 현재의 데이터베이스와 유전자 분석으로 일부 측계 계통이 추적되었지만 역사적 핵심 인물과 연결되는 확정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유럽 학교 교육에서는 시간이 흐르며 나치즘에 대한 설명 방식을 바꾸어 갔다. 성씨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체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역사적 책임을 개인화하지 않고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적 결정이었다. 히틀러라는 성은 20세기 권위주의 권력의 결과와 집단 기억에 대한 분석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었다. 생존자나 먼 친척 중 어느 누구도 이 이름을 정치적 프로젝트에 사용하거나 가족사에 연관된 권리를 주장하려 하지 않았다. 독일에서는 히틀러라는 성씨를 금지하는 명문법은 없지만 유사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경향이 명확히 나타났다. 대부분의 계명은 국가의 강요가 아닌 개인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처럼 히틀러라는 성씨는 역사와 학문, 문화적 서사 속에만 존재하게 되었고 개인적 삶이나 후속 세대에서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후손들은 익명성을 선택했고 먼 친척들은 침묵을 유지했으며 그 이름은 권력의 결과와 그 흔적에 대한 역사적 분석 속에서만 남았다. 히틀러 가문의 전후 여정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이며 거부와 도피, 선택된 침묵으로 가득하다. 유럽이 물질적 도덕적 폐허 속에서 재건을 시도하던 시기, 나치 지도자의 직계 및 측계 가족들은 과거와의 공적 연결을 단절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들을 취했다. 일부는 외국으로 피신했고 일부는 새 이름을 채택했으며 많은 이들은 사회적 삶에서 의도적으로 사라졌다. 이들은 누구도 자랑이나 단순한 유산으로 히틀러라는 성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한 가지 특이한 현상에 기초한다. 그 성씨를 법적으로 금지당한 것도 아니고 외부의 재앙으로 단절된 것도 아닌 두려움, 수치심, 사회적 고립, 그리고 그 흔적을 지우려는 결단이 결합되어 형성된 계보의 자발적 해체였다. 그 과거의 무게 아래 태어난 후속 세대들은 자발적으로 단결에 자녀를 두지 않았고 대중 노출을 거부했으며 역사적 주목을 피하는 삶을 선택했다. 회복이나 가계 재구성의 시도는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침묵이 확고한 종결의 역할을 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 언젠가 아돌프 히틀러와 혈연을 공유했던 이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사적인 선택들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수십 년간 발견된 문서 기록 단편들은 하나의 방향을 지시한다. 가계를 종결하려는 자각적 의지,
가시적 지속 가능성에서 벗어나려는 거리두기, 그리고 익명성 속으로의 점진적 융합. 히틀러 후손의 사례는 단순히 사라진 혈통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구성된 공백의 역사이다. 이것은 외부의 조직적인 탄압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개인적 선택에 의해 봉인된 침묵의 종말이다. 이렇게 해서 히틀러라는 성은 역사서적, 기록문서, 학술 연구 속에만 남게 되었으며 사적 영역에서는 마지막 성씨 보유자들의 손으로 영원히 끝을 맺었다.